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경남도시 홍원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아까 시계를 빌려달라고 요청드린 건 뭐냐면,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초반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기념 건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깊이 있게 보는 걸 제 역할로 삼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오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관점에서 기념 건축, 우리 주변에 있던 두 가지 기념 건축을 어떻게 결국 볼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으로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물 비평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건축 비평할 때 관점보다 지금의 초점을 두는 건 기념에 대한 것도 어떻게 건축화하는 거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제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서동우라는 작가가 최근에 만들어준 기념에 관련된 작품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래에 있는 건 좌대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건 기념 건물 동체나 뭐가 올라가 있는데 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미지를 가져왔고, 중간에 이 이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 그러니까 최근에 기념 건축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기념 건축이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 되냐면, 과거에 기념 건축을 진짜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한테 기념 건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다음에 기념 건축과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큰 건물, 우리가 랜드마크라 부르는 건물하고 기념 건축물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두 개에 대한 헷갈리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기념 건축,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크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념 건축이 가진 역할이 뭘까 하는 질문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 건축이 어디에 산위에 있거나 그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기념 건축, 그러니까 진주나 창원에 주어진 기념 건축은 도시 한가운데 중요한 공간에 있다는 것들이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 중요하게 얘기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기념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물이 외관에서 보는 상징들, 그 다음에 그 안에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 그걸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가 다 포함되는 주제. 이게 건축 하나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우리한테 요구된 거고, 이건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 개인적 의견이 진짜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뭔가 하는 것들에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게 강제화될 때 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첫 번째 들고 있는 이미지는 3.15 기념탑입니다. 저는 가끔 지나가다 보면서 처음에 봤던 3.15 기념탑이 이렇게 됐던 게 나중에 보고 이해됐었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최근 사진인데, 이거는 길가에 보이는 모습인데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 분명히 차이합니다. 기념탑 만들 때 초반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가치 있고 먼 곳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념탑의 건물은 기념탑은 그대로고 주변 상황이 바뀌죠. 인지가 잘 되지도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의 변화들이 우리한테 이런 기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은 같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지니까 여러 논란들이 발생이 되죠. 여러 논란 중에서 지금 건축은 아직 다 완공이 안 돼서 들어볼 수 없으니까 빼고 보더라도 이름에 대한 얘기 논란도 벌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관통되는 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건 이제 건축적인 초점을 두기 때문에 논란되는 건 차치하고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려진 사진입니다. 산 앞바다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김지열 시신인양지 쪽에 동상 있는 그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시끄럽고 말이 많았던 곳 중에 지금도 진행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진주에 있는 호국마을이죠. 가서 보시면 여러 플랜카드 붙여 있는 상태에서 이 플랜카드 내용을 좀 읽어보고서 이게 우리한테 벌어진 얘기도 하고 기념 건축에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굉장히 이것들이 다양한 층으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들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단순히 놀란 거를 볼 것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하나씩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지 검토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호구마루 같은 게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를 지적하는 걸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몇 개 있는 걸 요약을 좀 했습니다. 진주성을 가르는 구조물이라는 얘기, 재료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와도 하는 콘크리트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형태가 진주성을 공격하는 형태다 이런 말 나오게 됐고 자기 표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건축가 한 얘기인데 토문이란 말인데 토문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어떻게 해석한 거냐라는 질문까지 아주 다양한 방식의 내용들이 쭉 훑어진 게 여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각각 취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균형 건축의 기본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는 형태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형태에 관한 부분이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는 질문 어떤 상황을 담을 것일까 어떤 사건을 담을 것일까 아니면 너무 특정한 사건을 담으면 안 되니까 모호한 추상점들을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이런 집단적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고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인데 이게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법률이 아니니까 집단적인 것들이니까 어떤 과정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 소통 문제가 그냥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기획하는 사람과 시민과 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소통도 같이 들어가죠. 뭐냐면 건축이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도 일종의 소통 방식이라서 다양한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과 공간을 가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집단과 개인의 차이점들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건축 공간 프로그램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이 건축에 담아야 되는 문제 이게 당연히 들어가고요. 건축 공간 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 것들이 같이다.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균형 건축에 요구되는 엄청나게 많고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이걸 어디 담을 것인가가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동시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이게 균형 건축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동시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왼쪽 사진은 아시겠지만 경북 안동에 만들어진 도청사 건물입니다. 보시면 한옥지붕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게 옛날 어릴 때 보고서 이런 거 다시 안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굉장히 대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무서웠었는데 왜 무서웠냐면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반대에 이런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치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보고서 저는 이제 청와대라든지 북한의 70년도에 만들어졌던 이멘트 학습판 이거 너무 유사한 접근법이라서 이걸 보면서도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 지금의 원하는 질문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는 되게 단순하지만 않다는 것들이 이 장면들을 보고 미리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풀까 하다 약간의 이론적인 얘기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간단한 설명드리면 제가 뭘 가지고 설명할 수가 하다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퍼스라는 사람이 사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드러나는가 간단히 설명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조상과 지표와 상징이라는 걸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상은 뭐냐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 글을 보면 고양이인지 알죠. 그러니까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도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컴퓨터를 쓰면서 많이 봅니다. 아이콘이죠. 내가 할 거를 축소해서 단번에 바로 이해하는 거지. 이게 직접 관계되는 게 아이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뭐냐면 고양이 발자국만 보고 고양이를 인식하는 방식이죠. 지표라고 보통 보는데 흔적만 가지고 상상하는 거죠. 이게 건축에도 되게 많이 쓰긴 합니다. 이것도 있고 이거는 인덱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건축가가 자율적인 형태를 만드는 거에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만들었는데 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문자입니다. 글자를 쓰면 돼. 상징을 시켜서 캐스라는 영어는 고양이라는 단어, 고양이와 형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켜서 머리에서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너는 이해하면 돼, 알게 하면 돼. 이런 식의 것들이 세 개 축에 나눠서 보면 되고 건축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들을 좀 위에 부분과 벤트라는 사람을 이어서 보면 건물의 형태에서 이거를 바로 이해는 도상이라는 건 아이콘은 일치가 되고 상징, 글자 보고 이 식당이라는 걸 건물을 파악해야 되는 방식에 상징, 글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건축과 해석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인덱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큰 틀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균형 건축이라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봤습니다. 건축에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기호들이 등장합니다. 어디는 진짜 글자를 갖다가 상징해서 서백다양한 글자를 갖다가 이 건물은 어떤 과정을 갖다 놓는 방식이 있고 어떤 경우는 되게 암시적이거나 상징적인 방식을 갖다 놓죠. 위에 왼쪽 여러분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황제가 머무는 건물이죠. 계단이 높게 올라와서 계단 밑에서 폐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거는 되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적이기도 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전하라고 해서 전하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건축에 작동되는 수없이 많은 기호들이 우리들에 작동되고 있고, 특히 외적 부분 형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기념비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 쓰는 기념비들이 잘 정착되고 시작된 것은 서구이기 때문에 서구 기준으로 이게 잘 정착되고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고, 이게 우리한테 숙제가 같이 맞물렸습니다. 이거는 서구에서 건축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념비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 형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뭘로 공부하냐면 회화와 조각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게 애플대 보자라는 18세기, 19세기까지 있던 예술학교 중 하나인데, 보시면 밑에 조각품이 잔뜩 있지만 위에 건축의 일부를 딱 잘라놓고 뭘 갖다 놓으면 조각처럼 전시하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건, 건축을 뭐처럼 여기는 것은 대화하는 수단 혹은 읽는 수단을 여기는 방식이 과거의 서구에 있었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건축가의 직함을 가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공부를 해서 많이 보던 장면이긴 합니다. 이 과정들이 있던 게 기념비 건축이었고, 외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좀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사회가 좀 바뀌는데 진짜 이제는 건축가가 해야 일과 건축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이게 18세기 후반쯤에 등장하는데, 건축가가 짓는 건물이 좀 열렸을 때 많습니다. 나머지는 건축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가가 할 일이 아닌 걸 하는 사람들은 건축 책이나 잡지에 전혀 쓸 일이 없었어요. 건축가는 이런 종류의 건물을 이런 걸 공부해서 갖다 놓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런 건물은 위기를 계속 맞이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기념 건축을 만드는 방식의 위기는 첫 번째 등장했던 건 빅토르 휴고가 쓴 책에 나오는 15세기 상황입니다. 노트르담 성당이고요. 노트르담 성당을 보고서, 물론 책은 19세기에 써있긴 했지만 뭐라고 썼냐면 이것이 저것을 죽일 것이다 할 때, 이것은 뭐냐면 15세기 등장했던 출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것을 죽일 것이다, 건축을 죽일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성당을 죽일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념 건축은 아까 건물 외적으로 보여서 뭐가 말해주는 게 있고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 안은 회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 이걸 내용을 보고서 여기 담는 게 이거구나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식의 기념 건축이 있는데, 책이 등장하니까 그 옆으로 뭐가 있는 책이 대신하죠. 건물은 그때 뭐 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이 발생되는 게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발생되는 거가 있는데, 두 번째 상황 이 시기에 좀 아까 요 그림입니다. 유마가 했던 앞에 있던 요 그림의 역할을 15세기 후부터 책이 대신하는 거죠. 책이 성당 앞에 딱 갖다 놓고 성당의 뒤를 물려요. 이런 과정이 되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위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위기 사건은 뭐냐면, 제가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좀 재밌게 보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신고전주의라고 불러서 기둥이 뭔가 말해주는 게 있을 때 이 기둥을 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기둥 간격이나 기둥 크기 이런 걸 볼 때, 이 서양의 그러니까 서양의 고전 건축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우용이 있고 웅장 이런 느낌을 파악이 되고, 이 건물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법원 건물이고요. 이 법원 건물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이 안에 담기던 질서들, 언어 같은 거 등장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의 라틴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고전 질서의 기둥을 파악한 사람들은 이게 보고 뭔지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거를 고급 예술을 배운 사람들만 따로 있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18세기 말쯤 19세기 변화 시점에 뭐가 등장하냐면,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라는 사회가 등장하면서 대중들은 못 알아듣잖아. 혁명의 필요성이 발생되고 대중들이 알게 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왔던 이 건물은 루드라는 건축가가 불렀던 수로 관리 혹은 물 자원 관리하는 건물 많이 알려있죠. 이건 딱 봐도 뭔지 알잖아요. 왼쪽은 소수 사람은 아닌 거지만 오른쪽은 대중들이 알게 되는 건물로 직접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건축들을 볼 때는 말하는 건축이라고 부르는데, 말하는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기능 건축은 다 말하는 건데, 이게 그 전에는 뭐 성당 조각으로 간 거였다면, 이게 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소수 사람을 아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대중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건축의 형태를 내부의 성격을 밖으로 봐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말하는 건축이라는 걸로 지인이 됐고, 우리한테 아픈 손가락 같은 것처럼 가끔 이런 게 보이죠. 요즘 많이 보신 사람 있을 건데, 수원에
있는 해우지의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화장실 작은 기형들을 갖다 놓은 것들이 이거 비슷한 방식의 접근법을 지니는 거죠. 물론 이제 똑같이 지식방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들이 사회 변화 속에서 대중들과 건물이 가진 역할들에 대한 또 위기감이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지금 우리한테 바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아돌프 로스라는 사람이 건축을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뭐냐면 예술 혹은 기념이 될 수 있는 건축과 아닌 건축을 나눠버리죠. 기념이 될 수 있는 건축,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집은 예술과 관계없고 건축은 예술에 들어가지 않는다. 쓴 책의 내용이에요. 아주 건축의 작은 부분만 예술에 속한다. 그게 묘비하고 기념비다. 그래서 묘비와 기념비는 어떤 특징이 지니고 있냐면 묘비는 사람이 시신의 땅 속에 묻어있고 위에 있는 형태는 내가 만들어 할 수 있는 거죠.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기념을 정확히 기념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기능이 없고 공간 사용이 없습니다. 기념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변치 않고 가는 것들이고 건축이 아주 예외적인 부분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축이 기념성을 가지는 것과 아닌 것 딱 구분하고 기념성을 담을 수 있는 걸 되게 극소화시켜놓은 거죠. 이것들이 우리한테 그 전에 기념비가 가진 그림들을 임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 사건인데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장식이 없는 것 같은 건물과 바로 왼쪽의 건물은 장식이 아주 많이 알려진 건물은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건물인데 이 오른쪽 걸 지은 사람이 아돌프 로스 건축을 지으고 당시에는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건물에 비하면 뭔가 장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눈썹도 없는 건물이네 라는 비유를 많이 받았던 거고 근데 아돌프 로스가 생각하는 바에 기념비를 대하는 방식이 이런 거였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니까. 근데 이 건물 광장 맞은편에 진짜 큰 기념비 건물이 있죠. 우리가 황실 궁정 건물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황실 궁정 건물도 기념비고 옆에 있는 건물도 기념비고 다 기념비면 진짜 뭐야 이게 다 기념비잖아. 기념비만 잔뜩되어 있는 걸 해서 아돌프 생각은 기념비를 나는 안 하겠다. 기념비를 두드러지면서 기념비 건물과 아닌 건물을 구분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이 성격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비유 중에 의복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게 의복을 보시면 과거 사람의 의복은 어떤 거냐면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자기 옷을 입고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어디로 드러내면 건물에 드러나죠.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현대는 기념비 옷을 경우는 내가 편하게 입어야 되죠. 그래서 내 옷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가 숨겨진 방식의 몸에 맞는 옷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건물도 그리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진짜 장식을 다 빼는 건물에 우리 많이 얘기되고 물론 이거 할 얘기 많습니다. 어차피 간단하게 비교해서 본다면 장식을 뺀 방식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보이는 이 캐리커처인데요. 이 캐리커처는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건물을 찾아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방식이죠.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던 우리한테 벌어진 현상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도 똑같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건축이라는 것들이 장치가 없어서 도드라지지 않게 되는 것들을 개구 형태를 딱 보시면 이런 것들이고 이 건물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드러나지 않는 걸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죠.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심오한 걸 담고 있어. 심오한 걸 담고 있는데 그 심오한 걸 누구는 파악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게 뭐야라는 질문이 다시 또 들기 시작한 거야. 아까 들은 질문과 비슷한 방식이죠. 그래서 약간 반복적인 느낌이 가게 되면서 이 건축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미있는 실물. 그래서 이런 추상화 같은 경우가 우리가 모리 낮이라는 사람이 만든 추상화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와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끝나는 것처럼 마찬가지 장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중적 관점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그 위에 발생이 되죠. 그래서 건축에서 기념성, 가치, 복원 요청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되게 제가 특이하게 봤던 인물이 기디온이라는 사람인데 기디온은 좀 아까 봤던 건축을 이 건축을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디온이 공간, 시간, 건축이라는 책을 워낙 많이 읽히는 책이고 저도 얼마 전에 서평을 쓰기도 했었던 책인데 안 읽는 책인데 이 사람 글 쓰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어떤 글을 썼냐면 제목이 왜 기념성에 관한 9가지 요청이란 글을 썼어요. 1940년대.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기념비는 과거와 미래에 연결 돌리다. 근대 건축
업계에도 공모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집단의 힘을 상징으로 범하는 영화는 일부. 그다음에 집단의 힘인 사람들이 감정과 사고를 표현. 지난 100년 동안 뭐 잘 안 됐다.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도시에서 공동체의 삶을 주직하는 변화를 함께 가져올 것이다. 기존비 건축은 사회 공동체 삶을 상징하는 건물을 사람들을 원한다. 이런 말을 다시 얘기하게 되죠. 이런 식의 다시 재요청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근대주의 운동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집단이 10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오모이던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축이 뭔가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우리 모던 건축이 가장 많이 집단적으로 지어진 건 텔아비브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대 중간 후반쯤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들어갈 때 이미지를 흑백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미지고요. 여기가 전체로 쭉 모던 건축이 깔려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여기 제 그림을 지금 작게 갖다 놓긴 했는데, 이 밑에 같은 경우는 근대 모던 건축을 아래 목표로 봤어요. 다 똑같은 게 비슷하게 있고 뭔지 모르겠는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 그 위에 그림은 그 위에 바로 있는 사진을 보면 그 중에 중심 있는 게 몇 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거고, 이것도 현실 논란을 계속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질문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가지는 사람들의 대중적 소통의 역할을 가지는 게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 역할을 가지는 방식이 사실은 먼저 발생하는 거는 우리보다는 사회주의 거였어요. 재밌는 건데, 이게 1928년, 29년 나르코펜이라는 러시아에서 모더니즘 건축이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지금 최근에 페인트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래 건물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스탈린차에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봐왔던 걸 건물로 짓자라고 얘기해서 건물로 지은 겁니다. 이 방식이 스탈린에서 시작된 거고,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본디 파악할 수 있는 그 건물을 다시 짓는 거. 이게 먼저 지었고요. 거의 동시에 지었죠. 얘가 좀 더 일찍, 2년 일찍 지었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고, 북한도 하게 되고 사회주의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점,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로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가져갔는데, 북한은 처음에 소련의 영화, 소련식 건물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러시아식 신고전주의 건물을 갖다가 소련식은 우리 게 아니잖아. 그래서 조선식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일환이 60년대, 5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국 건물 일찍 지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북한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서 뭐하냐면 약간 뭔가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식을 가려고 해서 이런 육라도 체육관도 예쁘게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게 균형 건축이 안 좋은 케이스인데 뭐냐면, 균형을 만들어지는 우리 알다시피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특정 이념과 특정 인물로 가게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와 되게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나중에 또 약간 언급드리겠지만 국가 차원이나 아주 너무 전체적인 개념을 기념할 때 생기는 문제를 북한이 보여줬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다음에 두 번째 보건되는 사건들은 우리가 많이 건축 공간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것도 라스베가스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좀 아까 봤던 이미지죠. 이런 건물과 이런 글자를 갖다 놓고 쭉 그 아이콘과 그다음에 상징을 갖다 놔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라스베가스 느낌 가지고 가는데, 알다시피 되게 상업적인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일부 상업적인 건물을 만들었다가 사람들은 호기심이 안 되면 다시 철거하고 딴 걸로 갖다 놓고 이런 것이 되면서 상품성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소통 복원에 했던 과정이지만 잘 안 됐던 케이스예요. 세 번째는 약간 좀 추상적인 건축가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더니즘을 극복하는 방식이면서 여기에 표현과 효과를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뭐냐면, 꼬마로에 볼 때 브루탈리즘을 불러서 건물이 표현하는 느낌. 그래서 건물을 그렇게 해서 어떤 거친 감각을 주는 방식을 작업했던 것들이 모더니즘을 좀 해석하는 과정인데, 이런 식의 작업이 아니면 루스칸이라는 사람이 가져왔던 아주 옛날에 했던 무정을 다시 가져온 방식의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까 했던 지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는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걸 보고 감정을 가장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밑에서 나지만 영국의 지금 왕입니다. 왕은 브루탈리즘 건축을 무지하게 싫어해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군 폭격기가 폭격해서는 좋은 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난제인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 그리고 실제로 세계 건축에서 되게 희한한 현상을 보는 게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커피숍 많이 하지만 여기 나왔습니다. 한국적 호기심, 노출 콘크리트의 커피숍 되게 많을까? 한동안 있다가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런 것도 흥미롭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주고 싶은 랜드마크 얘기 잠깐 드리고 싶은데 북한의 랜드마크가 축에 이렇게 있죠. 북한은 균형감식에는 호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롯데타워이고 랜드마크에 대한 이론을 체계시킨 사람은 스티븐 린치라는 사람이 했고 여기 도시에 있는 이미지 방식에서 여기 이미지 방식에서 참고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큰 건물 만들어서 땅의 이적표로서 멀리 서 있는 걸 파악하는 방식을 만들었죠. 큰 건물입니다. 이 가장 큰 건물은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거나 서울을 상징하거나 수도권을 상징하는 게 전혀 아니죠. 이거는 한 기업을 상징하는 거지 우리는 뭘 이해하냐면 저기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저 방이 뭐 서울이겠다 아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기념비하고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북한은 기념비가 있고 우리는 기념비나 랜드마크가 있는 상황이죠. 랜드마크의 천국과 지역을 한번 줄 건데 이게 뉴욕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초기에 뉴욕에 고층 건물을 지면서 랜드마크를 다들 만들고 싶었어요. 여기나서 다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서 랜드마크가 엄청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웬만큼 크게 안 지면 랜드마크 인정이 전혀 안 돼요. 랜드마크 천국이자 동시에 지옥인 곳이 뉴욕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반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에펠탑은 우리 알다시피 그냥 지었습니다. 전망탑으로 지었어요. 원래 20년만 쓰려고 했고 시간 지나다가 사람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서 나중에 상징화됐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차후에 상징화된 가장을 가진 특이한 건물이에요. 여기 있고 이건 1937년 파리에서 했던 엑스포인데 이 엑스포의 독일관과 소련관이 각각 자기의 기념물 건물을 갖다 놨지만 얘는 몰락했고 얘도 몰락했습니다. 얘는 차후에 했기 때문에 기념성을 가진 얘는 몰락했는데 이런 것들은 뭘 가지면 기념성에 의해서 전체주의적 성격, 하나의 단일한 가정, 아까 북한과 비슷한 이걸 강조해 끄집어내다 보니까 없어진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랜드마크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는 게 아닌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걸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체 짓다보다 개인적인 상황에서 현재 지어지는 건축계에 대해서 기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모니먼트란 말보다 요즘에 메모리란 단어를 더 쓰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둘 다의 개념도 좀 혼용되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집단과 개인적 기념의 건축인데 이건 마야린이라는 아주 오래된 것 중에 하나죠. 멀리서 본 이 위치가 어디냐면 모치나 DC에 있는 거고 이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 건물이 퉁퉁 들어가 있는 곳이고 전체적인 겹치는 기념비를 가지는 곳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개인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개인의 기업들이 이름을 각각 보면서 개인을 동시에 느끼는 방식이 된 거죠. 집단에서 개인이 발견이 된 거고 집단의 상징적 형태가 낮게 들어가는 상태인데 언어로서 감지되는 방식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얼굴에 비친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념 형태를 벗어난 기념 방식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탈리아어는 많이 하는데 큰 기념비 형태를 좀 자르거나 보거나 파편화시켜서 도시의 곳곳에 갖다 놓거나 크기를 줄여서 심지어는 여기 이미지 요 끝에 갖다 놓은 이미지 성당의 이미지를 진짜 커피 컵을 만들어 놓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작업하는 거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는 방식 이것은 일종의 도상의 재구성, 도시의 조상의 재구성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 차원의 감각을 많이 하는 작업들인데 이거는 유태인 기념가이긴 한데 이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건 이따가 아마 윤수영 교수님께서 작업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서 그걸 했었는데 이 경험적인 것들을 개인의 경험이죠. 역사를 개인의 경험으로 치환해서 새로운 역사를 획득하는 방식을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 방식은 이제 사람들이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사라지는 기념비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제일 큰 탑으로 된 기념비가 있고 철필로 글을 막 쓰는 방식이고 밑으로 점점 들어가면 사라지는 거죠. 이게 2차 대전에서 파시즘을 겪었던 사람이 가졌던 고통에 대한 것들 뭘 쓰는지 뭘 쓰는지 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시간 지나서 감정을 내려가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죠. 이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받을 수 있는 건축 형태가 아닐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희장자를 인지하는 방식 기념비인데 뭔가 네모난 것들이 쭉 펼쳐져 있고 학살된 유럽인들을 위한 기념물을 쭉 펼쳐져 있고 약간은
그 묘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 들어가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것에 연상되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행동도 실제 벌어지고 하는 몇 가지 섞인 방식의 기념 건축 형태들이죠.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 들어가서 앉아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요 좋은 데 들어가서 어떤 그 당시 분위기 느끼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의 내용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꺼내주는데 이게 아까 서도라 작가가 했던 기념비의 의미를 담는 기념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념 좌대가 있고 원래 기념비 워싱턴 DC는 이제 사람 동상이 많기 동상에 올라가는 동상이 없습니다. 동상이 없는 대신에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받치고 있죠. 300개 정도 조각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작은 조각상이 받치고 있죠. 이걸 받치고 있으면서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기념비의 문제는 개개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역적 성격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있는 질문들과 위에 있을 수 있는 기념적인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들 이 가운데 우리가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껴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라는 것들이 뭔가 대상물에 있고 대상이라는 건 어떤 그 기억과학적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념에 대한 우리 유적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건축할 시대는 그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각각 하는 방식이 아까 도상도 있고 이렇게 도상도 있고 집회두가 상징도 있다고 얘기 드렸었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 다 5가지를 묶어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건축 형태로 기념을 담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도상으로 가든 상징으로 가든 이게 직접 대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지표에서 건축 형태에서 거친 느낌을 가지게 하든 재료를 가지게 하든 이것이 어떤 외적 형태로 느끼는 방식의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게 해서 사건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느끼게 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5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군만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을 특정한 경험을 느끼게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경험이죠. 또 다른 경우 이 기념 건축이 특정한 장소, 중요한 장소에 있을 경우 역사 장소 혹은 역사적 대상물이죠.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하나는 진주성 앞에 만들어진 것하고 마산 앞바다에 있던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장소와 이 기념물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관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물 형태 말고도 관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부 공간 사용 방식인데 아까 들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현지 있는 사람들, 과거 사람 말고 현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행동과 어떤 모임을 가는 것들이 또 상징에 대한 기념에 대한 내용을 현재에 대한 행동을 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박수님께서 어제 얘기하셨는데 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가능한 곳이죠. 이런 것들이 특정해서 사람들의 내부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어지면 하겠다. 그럼 이런 것들이 그 공간을 담는 것도 내부 공간으로서 그 상징 기념을 해석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손쉽게 하는 방식, 전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몸을 전시해서 보는 방식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저는 이걸 상기대 전시에 나눠보긴 했지만 우리 내용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이 빈 박스 안에 집어넣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한번 제가 나눠서 봤는데 한국 뮤지션다. 다 사실 이거는 약간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저도 외관만 보고 아직 내부를 못 들어가고 개관이 안 됐고 미리 공부드리면 내년 3월달에 4월달에 건축가를 초대해서 같이 이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했던 기호를 담는 바, 거지 형태로 하는 것들은 여기에 직접 되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그건 아니었습니다. 동상적 방식이라든지 이게 글자를 크게 붙여서 한다든지 횃불을 갖다 놓는다든지 북한식 방식이 아니니까. 두 번째, 공간 내 경험 방식을 드러냄이라는 것들이 어떤 단체 사건이나 대상을 경험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이 내부의 절시 중에서 이건 1960년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60년대 상황은 일부러 내부에 갖다 놓고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모래바다 흔적이나 이런 것들 갖다 놓기도 했고 빛과 어둠의 장치를 통해서 뭔가 그 간접 경험을 하려고 했기도 했고 이 경험 움직이면서 이것들을 어떤 방식에 포기할 것을 계획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로 풀어내려고 했죠. 세 번째, 역사 장소와 대상물을 관계에 만드는 방식인데 이건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어떻게 다르게 볼까라는 거를 관점을 가지고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다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거를 가겠고 네 번째는
내부 공간 사용 방식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둔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 방식을 이용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 내부에서 1층 저층부가 이렇게 개방이 되는 방식들이고 움직임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공간 사용 방식에 초점을 두고 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 전시 공간들이라는 건 전시에 관한 거고 사실 전시에 관한 논쟁도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이게 건축가뿐만 아니라 기획자, 그 다음에 기업 기념 건축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 전당.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한국의 형태를 담는 건물이 지금도 지어지는 이유는 그룹을 일상적으로 직관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형태를 담는 방식의 기호, 직접적인 간접적인 형태를 건축으로 추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호라면 문자 이런 것들이라면 저는 건축의 의도가 다르면 우리 기획하는 필요가 없었으면 우리 주변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더 직접적인 김주현 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가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얘기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 가치를 담는 공간이 동시에 3.15 발언지 왜냐면 민주주의 상징성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3.15 발언지라는 장소에 대한 특정한 것들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 중에 들었던 건 볕과 열의 해살불이 들어가서 뒤덮인 모래밭이 안정되는 기억을 담는 거 하고 풍경을 새롭게 한 것만 가지고 하기엔 좀 이거를 사별하는 장소, 이 마산 아파트 장소를 다 담을 수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건축의 기획 의도가 아니라면 이 더 앞에 바닷가 좀 있다면 기획하는 쪽에서는 신호 강공을 추가로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추가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나는 실제 경험해보는 건축에 대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빛과 그림자 경험을 이 건축가가 되게 중요시 여기고 하는데 이게 공간의 경험 기념성과 성과성을 가지고 아마 고민을 풀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경험을 못해서 이건 제가 오시면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면 빛과 그림자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건축가로서 이걸 어떻게 작업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대첩 호공마루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5가지 얘기 중에서 1번, 2번, 5번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 관계 없는 것들에 너무 관계 있는 것처럼 붙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있다고 생각한 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얘기 더 들어가겠지만 진주성이 앞에 있고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올라가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리를 해서 안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직접 대상과의 관계성, 관계함께 부분이 분명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의 주된 목적이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초점을 두죠. 4번은 사람들이 행위를 어떻게 초점을 두는 것들이었고 도시 내에서 도시 중심의 공간상 사람들이 행위 두는 것들에 초점을 둔 건축의 형태를 보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간통되고 있는 상징 형태라든지 아니면 사건의 재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왜 안 들어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들은 이거는 사실 저하고 제목이 거의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만 가지고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형태적으로 볼 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 이게 진주성을 공급하는 형태라고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그걸 잘 모르고 처음에 우선 갔었거든요. 그런 성장을 받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표현이니까 읽어보는 진주성 생각까지 직접면 싸워서 진주성 공급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형태 저는 이해해서 했었고 이게 저는 언제 이게 느껴질 거냐면 항공사진을 볼 때 느껴질 거거든요. 우리가 항공사진으로 건물을 보나요? 날라와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일상적으로 시선 인식되는 방식에서 어떻게 느껴진가가 좀 더 얘기가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른 얘기 더 드리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은 진주성을 바라보는 구조물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주성에 대한 구조물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아마 이 시선 내에서 보거나 그것도 멀리서 보면 뒤에 보이긴 합니다. 어느 저 앞에서 보이는 걸로 얘기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가로막는다는 얘기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면 좀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위치는 반대로 말하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위치죠. 그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진짜 진주성에 대한 존중을 처음부터 의도를 담았다면 여기는 통째로 비워야 됩니다. 빈 광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빈 광대를 놔두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빈 광대로 놔둘 경우는 뭐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오기 되게 힘들고 머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물려면 어떤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는 방식의 논의가 같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얘기 되는 방식은 너무 단편적으로 따로따르게 되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얘기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얘기였었습니다. 재료 논란 드릴 건데 컴퓨터는 기화. 제가 이 생각을 드릴 때 기화 얘기를 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아돌프로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진주성이 아닌데 진주성을 유사한 건물을 만드는 게 맞는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성은 이미 대단한 건물이 이미 앞에 있는데 그 앞에 그 유사한 건물을 또 만들어서 비슷하게 하려고 아니 나는 이 진주성은 존중해줘. 나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해서 이걸 잘 바라보는 시설로 나는 숨겨진 시설로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한옥이나 이런 경험을 하고 할 거면 별도로 기획을 해서 당시 분위기를 느끼는 즉 인재나 당시 느끼는 별도 체험으로 한옥을 따로 만들어서 계획을 하는 게 낫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사실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핵심은 건축가의 어휘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তে 이제 터무니 일어서는 땅 이런 얘기를 갖다 썼고 근데 이 단어들이 어떤 오해를 계속 받게 되냐면 이 진주대지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1차 항전, 1차, 2차 할 때 다 전면하는 아주 대단한 일이 발생할 때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들을 들었을 때는 터무니나 일어서는 땅이라는 말 들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얘기할 건데 근데 터무니라는 말 이게 말했는데 그거 직접 관련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발생됐냐면 저는 이 건축가분으로 한 전에 꽤 됐습니다만 이제 그 비평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글을 잘 읽어봤고 랜드스케이프 책도 선물 받고 읽어봐서 의도하는 건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땅들은 오랫동안 있던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가지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건축을 끌어내는 게 보고 되게 추상적인 가치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들도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여러 말들이 막 점퍼점퍼돼서 오면 그 오해들이 마구마구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봤던 신문기사랑 제가 본 상태에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화처럼 들어가 제가 느끼는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역사 유적 앞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게 맞을까라는 건 여기 말고 다른 곳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역사 유적이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는 아돌퍼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균형비 건물 큰 게 있어. 나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 비슷하게 공장이 지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건축해서 역사 혹은 역사성을 담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이 논리가 진주성 가라가는 형태라는 이 말들이 계속 나올 논리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진주성을 잘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추가로 더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된 거 잘 얘기돼서 나는 진주성보다 높진 않지만 거기 위에 올라가면 주는 잘 보이고 이게 밑에서 안 보이는 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장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재보면서 역사주의과 관계를 더 적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디자인에 나왔고 얘기가 됐으면 그러면 이게 논란이 크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번 마지막 기록을 보면 이게 논란 중에 자기 프레임 논란이 있어요. 김해에 대한 건물과 비슷한 거고 특별한 가치를 더 없다게 하는 프레임 부분인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논란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이유 하나는 여기서 잘 디자인되고 계획이 됐으면 이런 논란은 다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건축적인 노력이 좀 더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제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진짜 많은 곳에서 단순하게 형태를 따라가는 건물이 너무 많고 화장실 아까 얘기했던 화장실 건물 그다음에 한옥 고대로신 것들이 이게 되게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얘기가 많이 되어지는 사회.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담론들 혹은 이게 많아져 오는지 검토의 논의들이 여러 단계로 계속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념 건축은 사안별로 또 다 다릅니다. 어디는 기념 대상물 앞에 있고 없어진 기념물 앞에 있고 아니면 상관없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방의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역사 유적이나 역사 유적 이런 해석들은 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견디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게 당장 안 나오는 견디는 필요한데 이게 기다림이 좀 필요하고 논의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논의되는 과정들을 잘 견디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 너무 빨리빨리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두 개의 건물이 던져준 건 그냥 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숙제를 주어주는 거다. 사실 우리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조만간 이게 단순히 이 건물이 끝나는 게는 제가 앞에 역사를 얘기 드린 이유가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일들의 파편들이 쭉 묶여져 있는 지금 항상 이게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건 아니다. 그래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